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동일 건축사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굉장히 제가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명 넘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서면 이렇게 기도 빨개지고 막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대학교 들어와서 과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MBTI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MBTI 세대가 아닌데. 저는 이제 MBTI를 해보니까 E가 나와서 내가 왜 E가 나오지 이제 이렇게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게 혈액형으로 성격을 좀 잘 알잖아요. 그래 혈액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브레이킹을 좀 해. 제가 좀 떨리는 가슴을 좀 내려앉아야 되니까. 4명의 친구가 식당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밖으로 탁 튀어나갔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나머지 2사람이 앉아 있죠. 한 사람은 태연하게 나 짜장면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쟤 내 때문에 나간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4명의 혈액형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태연하게 B형, 예 맞습니다. 내 때문에 A형, 예 맞습니다. 또 튀어나간 사람 AB형, 맞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 여러분들이 MBTI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혈액형 세대라니까요. 그러면 하나 남았네, 그죠? O형, 따라 나간 사람 O형, 맞습니다. 자, 그래서 B형은 뭐냐면 단무지라 그러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혹시 B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내 때문에 나간 나는 A형. 소시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그 뛰쳐나간 애를 다독이려고 따라간 친구는 O형. 오이지. 오지랖 넓고 이해심 넓고 지랄 같고. 맨 이제 확 튀어나간 애가 AB형이라 했다 아닙니까? 혹시 AB형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AB형은 3G입니다.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제가 혹시 강의를 하다 탁 튀어나가면 제가 AB형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몰랐던 건축을 다시 보기라는 제목을 주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알아맞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82억 3,245만 8,392. 돈이면 좋을 텐데, 그죠? 80억 이런 거. 혹시 연상이 안 됩니까? 와, 맞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그 어디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20억 이거는 뭘까요? 예. 전 세계의 건물의 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조사가 안 되니까 추정치로 20억 개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제 조금 이제 뭐 맞습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뭘까요? 예. 대한민국의 현재 들어서 있는 법적으로 들어서 있는 건물의 수가 731만 4천 개가 있습니다. 예. 그 730만 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갖고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매년 0.9%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데 건물은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건물의 개수가. 그러니까 소유를 누가 많이 더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00만 개나 되는 건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퇴근길 인문학 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인문학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문에서 출발한 철학, 장소, 자연은 과연 어떤 건축과 관계가 있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졸업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최대한 열심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의 시작은 여러분들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는 봤죠?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소프라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나는 알아. 소프라노 이라면 한 번도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문학은 최초의 그리스의 휴머니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 문학, 과학,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하고 싶은 일,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일들을 이게 이제 이 인문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사실 이 인문학에 대해서 크게 그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했습니다. 입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한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책이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걸 필사본한 게 남아 있는 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시도해 본 책 시학 그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시도 안 해봤습니까? 시학을 펼쳐서 뭐 시를 쓰는 방법이 없더니 이래 나오니까 탁 덮었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훨씬 오래 전에 국가라는 책을 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국가라는 책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학은 시를 쓰는 방법, 드라마, 희곡,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에 대한 혹시 읽어보셔서 이해가 빠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은 훨씬 이전에 출발했습니다. 언제? 800년 전에. 근데 이 800년 전도 어떻게 건축학계에서 이야기하냐면 채집의로 했던 시간은 치지 않고 정착했던 시간에부터 본인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시기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전입니다. 신전. 제일 처음에 신전, 기원전 BC 2116년 되는데, 이게 지구라트라는 처음으로 만든 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걸 복원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그 나쁜 사람들도 자기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 지구라트가 다 완성이 되면 58m 재단에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아테네 학당, 요 잘 안 보이시는데 그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라파엘로가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인데 이 그림을 그린 아테네 학당이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요게 아테네 학당의 과거 그리스에서 만든 그리스의 문학들을 이야기했던 시대의 도서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요거는 성 베드로 성당을 그린 그림에 요 분이 플라톤입니다. 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요 분이 플라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네, 맞다.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당대에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화입니다. 상상화. 그래서 제가 인문학과 어떻게 그 건축의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플라톤이 지금 국가라는 책의 내용과 히포타무스라는 도시계획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에서 만든 요 아고라라는 도시와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이거와 꼭 같이 만들어 놨더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능을 분리를 하는데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신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우리는 인간계, 그다음에 공동의 주거, 그래서 커먼 플레이스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인문학과 처음에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인문학과 관계는 하나 더 있죠.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 물론 부서지긴 했지만 이게 복원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파르테논은 누구를 위한 신전입니까? 다들 제우스라고 알죠. 예, 이건 아테나, 예, 아테나를 위한 여기 신전이고, 여기 아테나 신전이 그래서 힌트를 딱 있었는데, 여기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테나라는 신과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이 서로 싸워서 아테나가 이겨가지고 이걸 차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세이돈의 샘물도 있습니다. 예, 이 신화가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만드는 이런 또 인문학의 전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서진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한 30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요 폐허를 이 친구들은 다시 인문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아크로폴리스를 구경을 하면 연극을 펼쳐줍니다. 조명과 음악과 대사로.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화의 창조와 도시가 만들어지고 쇠퇴하고 하는 것들의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느낌에. 근데 굉장히 감동. 그래서 다시 이런 건물을 인문학으로 전환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인문학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잘 아시죠? 저번에 우리 또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이황 선생님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문과 창의 위치와 크기, 처마의 깊이, 기단의 높이를 절대 손대지 마라. 왜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리학이 모두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봉창은 어린 애를 상징했고요. 큰 문은 청년을 상징하고 작은 문은 어르신을 상징했습니다. 몸이 자꾸 쇠퇴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영이라는 처마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에도 문학 학문으로 쓰면 성리학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건물에다가 표현한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대지 위에 굳건히 선 집은 그늘도 햇살도 함께 끌어안은 채 마을을 내려부터 보고 있었다. 여기 채천반댁 나오니까 눈치 확 챘죠. 예, 토지의 문구입니다. 이 토지의 문구를 건축가들이 분석하고 해가지고 채천반댁을 복원했습니다. 이게 복원이 아니고 만든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소설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과도 천천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안도 다다오는 히메지 문학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히메지의 학문의 특징은 존재와 물을 사상의 그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과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시퀀스, 장면들을 고문학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간이 있고 북간이 있는데 요거 먼저 지어졌고 이게 후대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시퀀스 속에서 그런 문학의 차양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3번 위치, 그래서 이게 히메지 성입니다. 성이 있어서 이걸 보여주고 또 돌아서면 중정과 물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히메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최초로 문자,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까지 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BC 300년경의 세기 문자입니다. 예, 저는 세기 문자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세기 문자 읽을 수 있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갈래입니다. 무슨 요 별 있잖아요, 별 요게 맞죠? 나랑 별 보러 갈래. 예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연애를 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세기 문자. 그다음에 요거는 상형 문자. 이건 BC 2500년대. 이렇게 해서 문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기록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책이 만들어지고 여기 파피루스가 아마도 페이퍼의 원본이 되었다. 페이퍼라는 글자가 파피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피루스를 많은 게
볼룸이라 했습니다. 볼룸. 그게 이제 우리는 책 한 권의 볼륨으로 지금은 쓰고 있죠. 볼륨 1, 볼륨 2 요렇게. 그렇게까지 책을 안 읽으시니까 그죠? 볼륨 2까지 갈 일은 잘 없긴 합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은 뭘까 찾아봤습니다. 카르나스 신전.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르나스 신전의 일부의 책의 집이라고 뭔가 흔적만, 그러니까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어딘가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요쪽 어딘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요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추정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그게 최초의 도서관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큰 현대의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대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여기 플레테르마우스 1세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까 들어본 우리 성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 건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100명의 교수가 있고 공용식당, 열람실, 화장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대학의 전신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제 도서관이 변하기 시작했죠. 과거의 도서관은 기능, 소장, 학문, 중앙, 기술적 집약이라고 하면 현대의 도서관은 하이브리드와 지식 허브, 커뮤니티 플랫폼, 열린 학습 공간, 포용과 다양성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도서관을 그 누군가 우리 그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조금 변화해야 된다 하는 단면의 개념을 좀 이렇게 몇 개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도서관입니다. 네이버 도서관은 요 뒤에 전부 다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영화 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영화와 관련 모든 책들이 요 안에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도서관이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국립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시작했습니다. 델프트 공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가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캠퍼스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런 형식을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 배워 가십시오. 랜드스케이프. 예, 땅이 이렇게 굽이 쳤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인데 이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예, 이런 도서관의 형식도 있고요. 이거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램쿨하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지은 이제 이것도 도서관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 요즘은 도서관이 아니라 나중에 뭐 저기 다른 도서관을 보여주겠지만 책 읽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 하면 안 됩니다. 예, 요즘 도서관 가면 많이 떠들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특별히 그 건축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잡고 있지만 요 외피가 구조 역할을 한다 해서 그 표피 건축에 대한 의미로 또 좀 만들어진 건축이긴 합니다. 아까 우리 알렉산드리아 저기 도서관을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현대에 와서 새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달과 월이라고 우리나라 글자로. 그러니까 요 벽면에 전부 세 개의 문자를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여기 월이죠. 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잘 그래서 우리나라 문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헬싱키에 있는 오디 도서관입니다. 이 오디 도서관은 원래 바닷가에 이제 막 생선을 팔던 막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벤치. 요 내부는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바닥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전부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누가 한마디만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창원 도서관 나왔습니다. 예. 이건 별로 볼 것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개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요 길이 없었는데 설계하고 나서 이 길이 생겨서 참 속상합니다. 자연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도시를 이렇게 껴안는 요 프레임 속에 건물 속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정축이 돼도 요 구조 요 패턴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 나무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끊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연이었으면 아마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광장 안쪽에 광장이 있어서 지금은 이게 초기인데 아마 여기 지금 그 마술쇼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왜 피아노인지 물어봤더니 토요일마다 피아노로 회를 한답니다. 혹시 토요일 날 심심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왁자지껄 엉망진창 막 애들 엄청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서관도 우리 창원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문학과의 관계는 결국 단순히 이제 기술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담아내는 것들을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철학입니다. 어렵습니다. 철학하면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철학 중에서 이제 또 좀 쉬운 철학만 이야기하고요. 최초의 철학은 우리가 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다 이 플라톤. 원래 우리 고전엔 그 아주 초창기의 그리스의 철학은 인간 중심이었거든요.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그 수학적 비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6대 1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가들이 이걸 황금비라고 그럽니다. 황금비. 이게 0.61844321 대 1도 황금 비율이고요. 1대 1.618431도 황금 비율입니다. 그게 계속 방문되니까 이게 신적인 수라고 생각해서 황금 비율을 만든. 이거는 아테네 신이 있었던 데가 뭐라 했죠 아까? 파르테논. 네, 그 파르테논의 인면입니다. 그 인면이 1.6대 1로 이렇게 황금비가 갖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황금을 갖고 있습니다. 확 뛰어넘어서 중세로 가겠습니다. 중세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죠, 신중심이죠. 이 수업이 역시 아니 청중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보통 자고 일하거든요. 근데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큰일인데 오늘 다 재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입니다. 초기의 고딕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플라이브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를 막 갖다 대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캐런 대성당입니다. 이게 캐런 대성당은 고딕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높게 보이게 하는. 이 높이를 이야기하는 건 신에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됨으로 해서 요게 리브라는 구조체거든요. 리브라고 합니다. 갈비뼈를 떼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이 리브가 발달하게 돼서 요게 장미창 혹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밝은 창 혹은 아름다운 빛 또 신성한 빛들을 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신과 가까워지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미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가봤을 텐데 맞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천장면입니다. 한번 가보셨네요, 그죠? 가우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우디는 고딕 건물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왜 넣냐면 자연주의 건축인데 가우디의 형식도 어쨌든 높이를 위한 형식. 아직 다 안 지어졌죠? 요가 짓고 있죠, 이렇게. 2026년에 다 짓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30년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다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짓고 나면 관광객 안 올까 봐. 연 3천억을 번답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 고딕의 빛은 빛과 질서로서 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영성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건축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다시 인간 중심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인간 중심, 신 중심, 인간 중심, 신 중심 가다가 기술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근세에 들어와서 기술 중. 우리 지금은 아주 아노미 상태죠. 요즘에 AI 때문에 뭐 엄청난 문제가 좀 좋은 건가요? 골치 아픈 건가요?
그건 후대에서 누가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술이 또 발달하면 또 인간으로서 돌아가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걸 누가 설계했냐 하면 설계는 탈렌다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140년을 지었거든요. 예. 이까지 짓지를 못했습니다. 요 돔을.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 그 당시에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요걸 지은 사람이 브루넬리스키입니다. 브루넬리스키.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요 돔을 얹어서 만들어서 브루넬리스키 돔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텐트 쳤겠죠, 뭐 그죠? 예, 비가 다 떨어지니까 뭐 기도할 때 비 맞고 기도하고 또 그것도 신의 은총이라 생각했겠죠, 뭐. 예. 예, 그런 또 일화가 있고요. 또 르네상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팔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수학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 하나만 누워 주십시오. 라틴 크로스가 있고 그릭 크로스가 있습니다. 네, 크로스면 십자가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머리가 크고 밑이 긴다 아닙니까? 네, 그거는 라틴 크로스입니다. 좌우가 똑같은 크로스가 그릭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평면도를 보면 그릭 크로스가 많습니다. 이게 좌우 대칭, 앞뒤 대칭이 되는 거. 그것도 수학적인 관계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베르티라는 작가가 만든 건데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 시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됐습니다. 브로만테가 이런 인면을 그려서 조금 하다가 상갈로가 이런 인면을 그려서 좀 하다가 마지막에 미켈란젤로가 이 돔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120년 정도 지었으니까 거의 르네상스가 끝날 때쯤 아마 이게 다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감각으로 이해하는 질서의 세계를 공간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대로 왔습니다. 제가 근대의 시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꼬르비제 제일 많이 봤죠. 꼬르비제가 나온 시기가 근대 건축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왜 만들어졌냐면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량 생산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 건축의 아버지입니다. 장식은 죄악이다. 장식을 하면 죽는다. 그래서 책도 만들어서 범죄와 장식이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근대 건축에 몰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월터 그룹 바우하우스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터 그루피우스가 만들어서 이 근대 건축을 훨씬 더 확장식 가르쳤으니까 이제 안에서 예, 확장시키는 구조고요. 이런 발트 플랜스의 아예게 터빈 공장입니다. 아예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예게 세탁기 아예지 유명하지 아닙니까? 그지?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장도 근대주의의 공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꼬르비제 아까 저기 허정도 선생님이랑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많이 걸렸다고. 예. 비가 많이 새가지고 예. 소송이 했는데 2차 대전이 빵 터지가 소송이 싹 무화됐습니다. 근데 요 사모님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답니다. 물이 많이 새가지고. 예. 그걸 뭐 물이 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 내부는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 칼라를 쓰기 위해서 꼬르비제는 약 3년 동안 색깔만 공부했답니다. 예, 그 정도 천재입니다, 이 사람. 근대 건축을 이끈 4명의 수장들입니다. 르꼬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델로헤, walter 그레피우스. 물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아주 뒤에 나옵니다. 자연주의 건축으로 조금 섞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 건축은 기능과 이성을 중심으로 한 장식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에 왔습니다. 현대는 더 복잡합니다. 더 어려운 말들 나옵니다. 하이데거, 레비나스, 푸코, 데리다. 이거 정말 우리
고등학교 저게 도덕이 아니고 뭐죠? 사회 시간에 졸면서 들었던 그죠. 이게 현대 건축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안도가 설계한 빛의 교회입니다. 이 빛의 교회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것도 안도 다다오의 물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바람의 교회, 물의 교회 막 이렇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였죠? 두오모, 토마무. 여기가 토마무라는 북해도에 있는 토마무라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이게 겨울에 스키를 굉장히 많이 타러 오는 곳입니다. 그 속에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설원이 있죠. 이거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지방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현대의 건물입니다. 일본의 사나라는 건축가고요. 21세기 미술관인데 요거는 레비나스의 환대라는 모르겠고요. 넘어갑시다. 어떤 개념이냐면 도시를 바라보는 이게 안쪽이거든요. 이 안쪽인데 이 도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환대해야 된다.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한 거고요. 그거와 정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춤트의 글라우스 교회인데요. 이거는 암흑, 어둠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요 농장의 부부가 이걸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대요. 여기 소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이 소나무를 태웠습니다. 싹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여기 반짝반짝 불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타이라고 그럽니다. 콘크리트 무너지지 말라고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빛을 이렇게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복잡한 거 나옵니다. 데리다 이론. 하나만 해체라고 합니다. 해체.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해체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온전하지 않다. 예, 그런 건축들 많습니다. 보면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요. 이거는 가슴 아픈 건물이죠.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대 박물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별을 해체해서 베를린 안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학살된 곳을 축으로 만들어서 그 유다의 별을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요 안쪽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인면을 표현하고요. 내부에 짓눌리는 이 구조체로 인해서 걸어가야 되고 다음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6만 개의 얼굴을 짓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 셀을 짓밟는 그 순간에도 아픈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스실의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불을 하나 보여주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리다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가 중에서 자하 하디드라고 있습니다. 아랍의 공주였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습니다. 이거는 어딘지 아시겠지? 함식 갔을 텐데 여기. 야, 우주선. 예. 동대문 플라자입니다. DDP. 한번 갔었지? 이제 그러네. 예. 동대문 플라자입니다. 이거를 자하디라는 선생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내부는 이렇게 유선형의 우주선 같은 유선형을 만들고요. 이거는 구겐하임, 스페인 가장 북부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는 동네에 빌바오라는 동네, 제일 북부의 빌바오라는 동네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입니다. 1960년대 철강으로 가장 유명했던 빌바오가 80년대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이 도시 재생을 꿈꾸면서 만든 미술관이고 이 작가를 데리고 와서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1,0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것만 재생을 한 게 아니고 요 건너편에 예전에
그 철강에 있던 숙소에 있던 사람들도 숙소도 다 재리모델링해서 이제 뭐 호텔로 만들고 식당으로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내부 빛도 해체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보던 이렇게 네모잡이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예.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이제 철학 다음에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통적인 교육은 암기, 교사 주도, 오프라인 평가 위주, 개인 단일화라는 침체되어 있던 것에서 현재는 비판과 창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설계, 온라인 하이브리드, 뭐 협업, 복합화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갔다 오시지는 않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예, 학교 간다. 예, 교도소고 여기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그 안에 복도가 있어서 복도에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입니다. 혹 이렇게 지금 회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회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회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학생들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거는 일본의 후지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엄청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확고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용남고등학교입니다. 사천 용남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테라스가 있고, 예, 요 교실에 테라스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기 어떤 분은 펜션이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얘들 이런 거 공부는 하겠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플로팅처럼 되어 있고 옆모습을 뒤쪽에 만들었습니다. 경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가 생겨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설계합니다. 용남중학교입니다. 요거 밑에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용남고등학교 지금 그 건물이고요. 여기가 용남중학교 제가 설계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중학교의 동선과 고등학교의 동선, 마을의 동선과 운동장의 동선을 합치게 만든 C 플랫폼을 계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레벨을 하나로 모으는 중정을 제가 쓰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학교 가면 귀찮습니다. 인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인사 좀 그만해라 그럽니다. 애들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오늘 버스킹 했대요. 버스킹.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없어질 학교 위기였는데 이게 되살아나서 지금은 전국에서 이 학교를 오기를 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계한 남의 별별 극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원래 지금도 우리의 시스템은 강사가 여기 서 있고 그죠? 이렇게 긴 축에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장변, 그러니까 요 장변을 무대로 하고 요 장변을 객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객석과 무대를 훨씬 더 친밀감 있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학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초등학생.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이게 잔초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관장이 쫙 앉아 있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 기관장이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학생이 앉아 있을 때인데 왜 기관장이 앉아 있냐? 이 관행부터 좀 깨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불려갔습니다. 네, 잘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쨌든 어렵지만 이렇게 공간을 훨씬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장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잠이 올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장소, 지금 여기에 공간, 장소, 장소성 현상학적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마산 YMCA에서 하동열이가 강의를 한다며
그 주소 한번 찍어줘. 그거는 위치입니다. 로케이션. 자, 그죠? 근데 여기 와서 탁 앉았더니 강의장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강의를 막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거는 공간입니다. 아직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수 막 치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생깁니다. 장소. 이거는 뭐냐면 내 경험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소성은 뭐냐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첫사랑을 만나면 그죠? 웃음 나오죠. 너무 기쁘죠. 황당하죠. 그러면 장소성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게 장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간에 사건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건을. 그래야지만 그게 의미 있는 거지. 우주 속에 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장소성이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어렵게 막 거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소성을 담은 건축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멕시코 건축가입니다. 물론 이 건축의 언어는 근대 건축 언어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강렬한 이거 보시면 대머리입니다. 그죠? 잠깐만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바라간은 멕시코 건축에서 만들어지는 칼라 그것이 근대 건축과 합쳐져서 그 장소성을 발현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이분은 엄청 사업성도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옷 약간 잘 입었더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 옷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빛과 강력한 컬러를 가지고 멕시코의 전통을 이어왔다 해서 장소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여기 까사 갈라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말이. 갈라디 집입니다. 그냥 갈라디라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김씨네 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인데 이것 또한 이렇게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멕시코의 중심에 있는 위성타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멕시코에도 강력한 그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빛과 색, 침묵, 정체성 그 자체로 건축을 표현해 글로벌하게 만들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검은 옷 나오죠. 제가 검은 옷 입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 저렴해집니다. 그런데 공간은 훨씬 고급스러워지는 곳이 됩니다. 피터 춤터라는 작가입니다. 피터 춤터인데 장소의 본질, 장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요거는 온천입니다. 온천. 온천인데 여기 편마음을 여기서 켜서 올려가지고 동굴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과 물과 온천이라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스위스에 있거든요. 스위스에 이렇게 좋은 풍경을 열어주는 이거는 베네딕트 성당입니다. 원래 있었던 여기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구법 구조급 목조 구법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베네딕트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의 기억이야말로 분위기와 이미지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분위기와 이미지를 여기 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잊지 못할 YMCA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만드는 건축가 중에 왕슈라고 있습니다. 왕슈는 어떤 건축을 했냐면 이 자리에 이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건물들. 그 건물들의 기와장과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조금 더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고요. 요거는 샹시안 캠퍼스라고 본인이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 캠퍼스를 이렇게 또 중국스럽습니다. 그죠? 이거의 배경은 자기가 천리강산도라는 그림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문인이고 아버지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설계한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까만 옷 입었죠.
예, 머리가 좀 이제 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대열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강 갤러리입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 자랑입니다. 이걸 만들고부터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카페 거리 1호입니다. 예. 그리고 지하를 파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하를 안 팠습니다. 준공나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하수양 왜 지하 파자는 이야기 안 했노? 내가 2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해야지 이런. 그게 제 잘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100이라는 대지가 있으면 48이라는 건물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면 앞에 공지를 내면 사회 그러니까 너무 개방적인 공간이 되고 뒤에를 내면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중정을 만들어서 그 중정을 틔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중정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걸 확 틔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후정의 부분과 측분 부분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서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런 장소. 다음은 자연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 뭐 정원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그래서 뭐 이런 역사적인 거 모르겠고요. 바로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크는 뭐였죠? 바로크는 안 했구나. 르네상스 다음이 바로크인데 그죠? 바로크도 인본주의인데 요거는 루이 14세 때 지었습니다. 3만 명이 약 50년 동안 이걸 가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절대 권력을 엄청 가시한 거죠. 요 한 바퀴 돌면 40km. 네. 걸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가시면 요쪽만 보십시오. 요쪽만. 요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아까 말했던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작가도 자연주의 건축을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만들고 내부에 있는 요것들도 전부 다 안도 다다위의 지중미술관 실제로는 다 파가지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묻었던 참 저게 무슨 자연주의 건축이야. 싹 다 훼손 다 해놓고. 근데 좀 끄다 가니까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정할게 자연주의 건축. 그 천정에 이렇게 뚫려 있는 요 부분들이 중정이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여기가 월터 더 마리아라는 요 구슬 하나만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테를이라는 그 제임스 테를이라는 작가의 미술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는 나오심하고 요 테시마라는 섬에 테시마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속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고 요 실이 이렇게 있죠. 요 바람을 느끼라고 실인데 가서 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작품입니다. 이거. 떼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하나 전체가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이토레이라는 작가와 리사자와 리에라는 건축가가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든 하나의 미술관입니다. 개념은 어떤 거냐면 물이 바닥에서 생성이 돼서 올라왔다가 흐르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이 전부 물입니다.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그 다음에 제프리 와핀데 자연주의 건축. 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갔다 오셨지? 가보십습니까? 뮤지엄 산인데 한번 가십시오. 또 새로 또 지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명상하거든요. 코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까이에 사유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옆에 군이라는 곳에 태강산업의 이사장이 그 무슨 나무죠? 모가나무가 일본에 팔리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 땅을 사가 여기 묻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볼 것도 많고 다리도 아프고. 소대 소요원 이거는 알바로 시자라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원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이제 구조물도 만들어 놓고
예, 굉장히 많은. 요거는 뭐 잘 아시죠? 성효상 선생님은 아시죠? 예, 성효상 선생님이 만든 명정입니다.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요헌 알바로 시자가 만든 공간에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하나 찍었는데 요것도 그냥 의미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민을 하거나 사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공간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미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정원이 몇 개가 있을까요? 민간 정원은 뭐냐면 내가 정원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놀러 오세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민간 정원입니다. 근데 민간 정원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한 몇 개쯤 있을까요? 경상남도는 대략 41개 있습니다. 예? 예, 경남에만 41개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경남에 몇 개 있을까요? 국가정원은 굉장히 큰 정원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원이거든요. 경남에는 몇 개 있을까요? 예, 경남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전국에 2개 있습니다. 순천만과 태화강 2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제에 2030년을 목표로 국가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 서미정원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아까 사유원처럼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해가 갖고 있는 다랑이 논의 모습과 거기서 만들어진 돌, 덤벙이라고 하죠. 덤벙 여러분 압니까? 덤벙 물대던 곳, 덤벙을 그대로 더 재현해가지고 만든 그런 정원입니다. 이게 매표소고요. 예, 사택 하늘 정원. 사실 이게 사진이 안 좋았었는데 저 끝에 다도해가 참 보이거든요. 마음속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이 있어 그런데 날이 좋으면 여기에도 하늘이 하나 더 비치는 하늘마당이 있고요.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뷰와 이쪽 뷰를 나눠놨는데 요 뷰는 픽처레스크라 그래서 요만큼만 보여줄래 하는 건축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앞면 있죠. 오늘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수준이 도통이 아닌데요. 모네의 정원입니다. 모네가 수련을 그릴 때 자기 집에 직접 이렇게 정원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있고요. 결국은 우리 건축은 자연을 뭐 가두고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에 대한 좀 훼손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복원하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챕터가 내려온 건 결국은 제가 지역주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4개의 챕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인문학, 지역의 철학, 지역의 장소, 지역의 자연은 과연 우리 건축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건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역주의 건축 참 생소하죠, 그죠? 이건 사실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근대 합리주의 건축이 이제 꼬르비제 건축이 한국에 상륙을 딱 했다. 한국이 아니지. 어디 상륙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꼬르비제의 언어와 다른 토속적인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근대 합리주의거든요. 그런데 갖고 와 보니까 이거는 기술은 내가 쓸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재료나 이런 거는 못 쓰겠어. 그게 비판적 지역주의라고 합니다. 비판적주의. 근대 합리주의를 비판해서 받아들이는 근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건축가가 알바 알토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뭡니까? 돈에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지명도가 있는, 맞습니다. 여기는 건축가가 배를 타면 국기를 달아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입니다. 이거는 핀란디아 호울입니다. 핀란디아에는 이분 말고 한 분 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벨리우스라는 작곡가가 핀란디아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애국가를 뭐라 그러죠? 국가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이 건축은 앞에 보던 근대주의 건축과 약간은 다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식도 다르고 박스형의 건물도 아니고 조금 더 비정형이고 높이도 각각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갖고 있는 특징들을 되도록이면 자연과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너첼로의 알토 센터입니다. 이런 작은 메소드를 분리해서 만든 것. 그래서 알토는 지역적인 그 근대주의 건축이 들어왔지만 그거를 어쨌든 지역화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이 결국은 현대 건축은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알바르토를 배워야 될지도 모르는 꼬르비제를 배울 게 아니라 알바르토를 배워야 될지 모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스티븐 무어의 죄송합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역 정체성, 사회 정의를 통합하는 방향의 건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재생적 지역주의입니다. 거기에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지역성, 정의를 뜬다. 이 정의는 민주적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사회약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는 생태, 사회, 정치 통합, 지역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지역주의 건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뉴번이라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랄 스튜디오입니다. 요거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소방차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소방서입니다. 이날은 소방서에서 축제를 하는 날이 어떤 모양입니다.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를 다 끄집어내고 요 안에서 축제를 벌리는 그런 겁니다. 이 소방서는 이 주민들과 같이 만든 소방서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나중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에커릴이라는 지역에 아동들이 약물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도 약해지고 폐악률도 높고 이래서 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소년 소녀 클럽입니다. 여기에 많이 있는 구조체들은 목조 구조를 전부 다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만들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포스트 프레임 구조를 사용해서 포스트 프레임은 뭐냐면 요 지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지붕 안에 집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의 공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요거는 또 알리바마라는 도시의 어떤 그 전통적인 구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 이게 뭐냐면 프리케이션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체를 각자들이 배우는 공간입니다. 배우면서 그걸 자기들이 조립하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케레라는 이제 아프리카 건축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도 어렵죠. 부르키나파소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처음 압니까? 갔다 왔을 때 들었어요. 예. 거기 간도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65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모르겠 65년생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할 돈이 없어서 20km를 걸어가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성공한 아프리카의 독지가가 독일로 공부를 보내줘서 건축 공부를 해서 건축가가 돼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가는 길을 위에도 만들고 밑에도 만들고 창에도 만들고 더우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현장에 있는 자료를 전부 써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모습입니다. 여기 토기를 이렇게 굽어서 잘라서 옮겨서 지붕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빛이 들어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울지를 않는구나. 여기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좀 흘려야 되네. 감성이 좀 메말라 있네요.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빛은 꼬르비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토속적인 사람들도 토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플루치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학교인데 그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간사이를 만들고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림자와 바람을 넣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병원입니다.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의 지역주의는 과연 뭘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뭐 이론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안에서만. 예. 혹시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비판적 지역주의와 재생적 지역주의가 합쳐져야지만 우리 경남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역주의가 나오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지역적 그 구조적 특성은 자연환경, 바다, 산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역사 문화 정말 전통이 있는 경남이다, 그죠? 공동체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 기반도 혹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료들도. 그래서 저는 요걸를 통해서 요렇게 앞으로의 건축, 경남의 건축을 조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 그걸 좀 대표하는 몇 개의 건물을 두 개의 건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5년을 걸쳐서 만들었던 완을 달빛 샛들마을 들어보셨죠? 바로 요 밑에 있는 완을동에 있는 경남대 박지석 교수가 약 5년을 걸쳐서 이 노력한 끝에 이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간과 여기 이제 카페도 가보셨죠? 예, 커피는 그리 맛은 있지는 않더라,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하니까 또 가서 또 팔아줘야 되고 뭐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카페를 운영해서 또 나오는 수익을 재창출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요것도 사실은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적 재생주의 건축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아크입니다. 저 김해에 있습니다. 여기 모든 여기에 요 타일 있죠, 타일을 전부 다 구워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례라는 도자기 마을을 상징화했고요. 여기 있는 언덕을 전부 다 기존의 언덕을 그대로 만들어서 상징성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서 요 가보시면 혹시 초등학교 자녀 있으면 가서 한 번씩 했잖아요. 예, 10,000원 주고. 10,000원 더 줘야 됩니까? 예, 10,000원 정도 하던데. 예, 그래가지고 도자기 구워서 이제 집에 보내주거든요.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연 경남의 지역 문화는 있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6명이 경남신문에 글을 낼 때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좀 높이고 그걸 좀 선전하기 위해서 좀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끝나갈 말미에 이거를 전국에도 좀 쪽팔리지만 혹시 책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쪽팔립니다. 근데 그렇게 읽혀지면 쪽팔리면 우리의 몫이고 어쨌든 경남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됐고요. 허준도 선생님이 YMCA에서 강의를 해볼래? 라고 할 때 또 부족하지만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 전국이 아니고 경남 각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될지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각기각층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어렵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남의 문화는 뭘까?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발굴하면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 하는 고민거리를 하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